자, 김용남 전 의원께서 영입 당한 후에 당한 후에 예, 첫 번째로 오셨기 때문에 먼저 그 얘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마이 TV 제작진이 몰랐더라고요. 아니 네. 사실은 그 하루가 이틀 전에 네, 김민석 최고위원이 뭐 깜짝 놀랄 만한 보수 인사가 네, 영입될 거다. 그 이제 그 뉴스를 보고도 그게 저를 얘기하는 건지 몰랐어요. 저도 오. 누군가 또 거물이 있나 보다. 네, 네, 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저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뉴스를 언급하면서 저한테 방송 중에 네, 혹시 본인 아니냐? 그래서 아니 전혀 아닌데 내가 네. 무슨 뭐 깜짝 놀랄 만한 인사도 아니고 아니라고 부인을 했는데 네. 그게 비춰지기에 따라서는 음. 거짓말한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네. 실제로 그 얘기를 들을 때도 아니 내가 무슨 그렇게 깜짝 놀랄 만한 영입인가라고 네. 생각했기 때문에 그건 내 얘기가 아니고 다른 분을 뭐 언급하는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그게 제가 돼버렸죠. 네. 네. 자, 근데 영입된 게 이제 5월 17일 광주에서 이제 무대에 서면서 네. 이제 공식적으로 된 건데 그러면 며칠 전쯤부터 이렇게 제안을 받았습니까? 한 2주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오마이뉴스 TV 팀이 몰랐다는 것은 2주 동안 보안을 굉장히 잘 아니 지키셨네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제가 고민을 좀 오래 할 수밖에 없었던 게 한 네. 1년 6개월 전쯤에 제가 국힘에서 탈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한 1년 6개월 만에 또 당적을 옮긴다는 것이 사실은 뭐 네. 개혁신당에 당적은 있었습니다만 거의 작년 9월부터는 사실 좀 서먹서먹해지고 멀어진 것도 네. 사실이거든요. 네, 그 네. 명태균 게이트 터지면서부터는 그 개혁신당에서 계속 있기도 그렇고 네. 근데 이게 또 1년 6개월 만에 또 옮긴다는 게 어떻게 비춰질지 네. 때문에 좀 고민을 제가 오래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고민을 하셨는데 가자라고 판단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네. 이른바 국정 운영 능력 내지는 수권 능력이란 측면에서 유일한 대안, 네. 유일한 선택지라고 저는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아. 후보 개개인의 능력 면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정 운영을 대통령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 소속 정당의 구성원들이 다 힘을 합쳐서 네. 해야 되는 건데 정당 측면에서도 뭐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어떤 분은 저한테 뭐 개딸의 실체를 제대로 몰라서 저런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네, 네. 아니 뭐 단점이 없는 정당은 없죠. 하지만 국정 운영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유일한 대안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다시 국정을 맡는다는 건 생각하기도 어렵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사실은. 네, 네, 네. 지금도 내란과 끊어내질 못하고 저렇게 사실상 끌려다니거나 옹호하는 입장인데 네. 저기가 다시 국정을 맡는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네. 다른 후보나 다른 정당은 솔직히 국정 운영 능력이 있다고 볼 수가 없죠. 네. 뭐 경험치가 됐던 그 소속 정당의 구성원들의 이른바 맨파워라는 측면에서도 네, 네. 국정을 논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게 그렇군요. 사실이고요. 뭐 유일한 선택지고 더 이상 우리 사회나 우리 나라가 헤매선 절대 안 된다. 네. 6월 정말 4일 아침부터는 지금의 혼란상을 정리를 빨리 하고 네.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지 최근에 몇 년 동안 더군다나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극도로 심각해진 이 혼란상을 네. 질질 끌거나 계속되면 진짜 큰일 날 거다라는 일종의 절박감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가까운 사람과 상의도 하고 그러는데 네. 혹시 누구랑 좀 내밀하게 상의해봤습니까? 그 가족한테 슬쩍 넌지시 물어봤더니 네.
결사 반대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게 이제 그 당을 옮기면 네. 저 인간이 또 나중에 출마한다고 그럴까봐. 아. 그래서 아니 이거는 내 출마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네. 이게 기본적으로 그리고 선거가 곧 있는 것도 아니고 출마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진짜. 네. 뭐 공천 그런 얘기 주고받은 것도 없고 내가 추후에 출마할지 안 할지는 알 수도 없지만 뭐 네. 안 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말고 네. 어떨까 뭐 그랬더니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다시 출마나 정치를 한다고 할까봐 일단은 반대가 좀 있더라고요. 네. 자, 지금 이제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광주에서 이제 유세 현장에 무대에 올라갔던 장면입니다. 저 때 몇 분간 발언이 있을 거다라는 예고를 들었을 텐데, 자, 핵심 내용을 고민하면서 뭘 기준으로 했습니까? 일단 저 장소가 네. 5.18 전야제가 열리는 날인 광주의 김대중 컨벤션 센터 광장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날도 날이고 또 장소가 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민주당이 처음 집권에 성공했던 김대중 정부 시절의 얘기부터 꺼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제가 평소에 금융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이 네. 집권하자마자 꺼낸 게 대한민국의 동아시아 금융 허브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네. 근데 사실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네. 집권 직전에 우리가 IMF 외환 위기가 터졌잖아요. 네, 정말 달러가 부족해서 사실은 빚잔치가 벌어진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금융 허브를 대한민국에 만들어서 외국 투자자가 달러를 들고 우리나라에 투자하러 들어오게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네. 거예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정말 대단하다. 아니 지금 나라가 사실은 부도난 나라를 이어받아 갖고 네. 빚잔치하기 바빠 죽겠는 상황에서 어떻게 금융 강국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었을까라는 게 놀랍고 물론 원대한 꿈이 제대로 이행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반세기 동안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차기 정부에서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역대 지도자 중에 그리고 적어도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 중에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깊은 후보는 누가 뭐래도 이재명 후보예요. 사실은 다른 후보들은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네. 자 이제 그날로부터 이제 6일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대세론이 압도적이었는데 최근에 지난 6일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좀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요. 이제 1차 TV 토론이 있었고 오늘 이제 2차 TV 토론이 있습니다. 바로 그 2차 TV 토론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가 이런 생중계 판세 분석을 또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우리 김용남 전 의원께서는 이제 1차 TV 토론도 지켜봤을 텐데, 1차 TV 토론은 이제 이재명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봤을 텐데 이재명 후보를. 자, 1차 TV 토론 전반적으로 어땠습니까? 보시기에? 사실은 사자 토론이라서 약간의 긴장감은 좀 떨어지죠. 역시 토론은 1대1로 딱 붙었을 때 팽팽하게 치고받는 좀 맛이 있는데 사자 토론이고 시간 배분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그 긴장감이 올라가다가도 떨어지고 이런 맛은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1위 후보답게 이제 전형적인 아웃복싱을 했다고 저는 봤고요. 그러니까 좀 오지 마. 그래서 아웃복싱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2위, 3위 후보인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역시 1위 후보에 대한 공격에 총력을 다했고 그런데 그다지 뭐 유효타는 없었던 것 같고요. 1차 TV 토론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사람은 권영국 후보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많은 국민들께서 주로 언론에서 그 전까지만 해도 세 사람만 계속 등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무소속 후보
같은 거의 취급을 받다가 네. TV 토론에서 뭐 민주노동당이라는 옛날의 당명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만 권영국 후보의 등장을 보면서 이게 주요 후보가 4명이야? 네. 이런 기본적으로 그냥 등장 자체가 네. 어마어마한 이득인 네. 네. 어드밴티지를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권영국 후보가 등장을 했고 네. 그 토론회에서 던지는 과거의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나 그 전에 민노당의 권영길 후보가 던졌던 이른바 진보적 이슈를 제기를 하면서 네. 뭐 가장 플러스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